우리 아이 100년 교육을 위한 부모 참고서 에듀소스의 환경부장 서경석입니다. 네, 전직 초등교사이자 현재는 온라인에서 많은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는 유튜버 에듀소스 전교회장 김켈리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할까요?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자, 저희 채널명이 에듀소스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에듀 소크라테스 스튜디오, 줄여서 에듀소스. 우리 아이의 완성된 교육을 위해 맛있는 양념을 부모가 추가하자는 뜻과 교육 전체의 소스들을 우리 콘텐츠가 전달해주자는 뜻이에요. 아,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글자 따면 소스인데 그 소크라테스만 봤을 때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쵸. 이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명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나 자신과 우리 아이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이 교육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은요, 새학기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2, 3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초등학생 부모님들의 고민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학생 어머니들의 길잡이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초등학생의 아빠로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의 저자 이은경 선생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 이은경 선생님, 그 우리 김켈리 회장님하고도 좀 인연이 깊으시다고. 저는 회장님 팬이에요. 네. 팬과 네네. 구독자 사이. 그러니까 성덕이죠. 원래는 제가 먼저 원래는요? 구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저도 성덕. 맞아요. 세상에. 아주 둘이 난리 나셨어요. 그래서 저 서경석님 팬이기도 해요. 이제서. 환경부장님. 네. 아니, 근데 그 우리 저 김켈리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이은경 선생님도 유튜버로 현재 활동하시고 그 전에는 또 초등학교 교사셨고요. 우리 이은경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그냥 아들 덕에 그만두게 됐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제 아들이 둘 있어요. 연년생이에요. 어허. 지금은 큰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작은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드디어 엄청- 제가 이제 중등 엄청- 엄마가 됐어요. 엄청 동안이시네요. 네, 초등 아빠라고 하셨죠? 네. 한참 먹었어요. 난 이렇게 칭찬해줬는데 저 그런 식으로다가. 좀 더 고생하셔야 돼요. 예. 그래요. 농담이고요. 이제 그런데 저희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적 장애고 소위 말하는 약간 경계선 정도의 지능을 가진 그런 아이인데 학교 생활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똑똑해지는데 이 친구는 계속 갭이 벌어지면서 대화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따돌림을 심하게 당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을 당시에는 원망했죠. 근데 이 친구들도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 아이를 지키러 제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두 아드님 이렇게 보살피면서 네. 또 개인 채널 열게 되신 거군요. 네, 이제 나오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직하고 채널 열고. 네. 우리 저 이은경 선생님 화법이 아주 극과 극입니다. 상당히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실 땐 차분하시다가 또 재미를 줘야겠다 판단하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주 큰 매력이신 네. 분이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은경 선생님의 그 두 아드님의 이 새 학년이 이제 시작됐을 텐데 네.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네. 중학교에 가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상태가. 오.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학기 초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에요. 뭘 저렇게까지 까칠하게 굴까 할 정도로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뭐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처음에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얘들이 왜 이러지? 그랬는데 그 긴장도도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중에 올해가 가장 편했습니다. 아유, 이제 점점 나아지겠죠. 잘 됐습니다. 네네. 네. 지금 아이들이 새학기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선생님이셨으니까 네네. 관찰을 했을 때 아이들이 새학년에 올라가면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할까요? 두 가지죠.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이거는
너무나 제비뽑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실은 우리 부모들은 매년 다 겪었기 때문에 그게 뭐 별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별일이죠. 굉장히 별일이죠, 아이들은. 아니 그러면은 아까 이은경 선생님 이제 그 네. 아드님 두 친구도 네. 새 학년이 되면 이렇게 힘들어했었잖아요. 네. 그 어떻게 그 동안은 이겨내신 겁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예민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야, 무서운 선생님 만날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막 무서운 선생님에 대해서 더 얘기를 꺼내봤자 아이들은 더 힘들 뿐인 것 같아요. 우리도 걱정되는 거 계속 얘기하면 들추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화제를 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애들 입장에서 어른을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잖아요. 긴장 하나도 안 하는 것 같고 되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엄마 새학년 되게 힘들었어. 친구 한 명도 없었고 첫날 선생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둘째 날부터 학교 가기 싫었었어 라고 하면서 저는 솔직히 그런 학생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고 마음이 편하려면 일단은 몸이 편해야 될 것 같아요. 숙제를 좀 못해도 공부를 좀 못해도 약속을 좀 못 지켜도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놔도 그냥 첫 주, 네, 3월 2일을 낀 한 주는 좀 봐줬어요. 네. 우리도 명절 끼고는 좀 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고 네. 이 엄마도 예전에 그랬었다. 네. 그 얘기 오히려 아이들이 더 긴장이 풀리고. 그럼요. 오늘도 저희 둘째는 지금도 친구가 없어요. 학교를 잘 다니고는 있지만 늘 외로운 아이인데 엄마 친구 엄청 없었어. 엄마 맨날 혼자 놀았어. 실제로 저 친구 별로 없었거든요. 그걸 솔직하게 말을 해줬더니 굉장히 위로를 받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없었던 사람도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참 독특한 화법에 이게 저 어디서 이게 웃어드려야 할지 이게 우셔도 좀 돼요.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데 우셔도 아무튼 되고 우셔도 왜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 이은경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이제 서서히 좀 이해가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까 선생님의 아이는 어떻게 키우나 많은 분들이 맞아요.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다른가요? 다른 부모님들의 교육과 선생님 출신의 부모님. 교실에서 참 똘똘한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되게 독이 된 거예요. 내 애만 봤으면 괜찮은데 왜 한 학년에 한 명 있는 영재나 수재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를 보고 우리 아이를 보면 너무 달라 보이고 왜 우리 아이는 저렇게 못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그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그 비교 상대적으로 저희 아이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던 게 안 좋은 점이었고요. 좋은 점이라면 초등 교육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키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게 가장 좋은 점이었어요.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선행학습.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선행학습? 이제 교실에서 많은 애들을 봤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결정하기가 쉬웠던 게 필요한 아이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아이, 선행학습이 약이 되는 아이와 독이 되는 아이가 분명히 있고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를 초등시기 내내 본 거예요. 보면서는 아직은 아닌데 언젠가는 가능하겠다. 라는 정도로만 결론을 내리고 초등을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터는 시작을 해봤어요. 수학 선행을. 네. 했더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제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특징이 진도는 나가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6, 70점 정도로 고3까지 끝내요. 중학생이. 예. 그건 이제 선행을 하기는 했으나 그 선행학습의 효과를 볼 수 없는 아이잖아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길래 밀어붙였더니 애가 퍼지더라고요. 애가 퍼지더라고요. 받아들이기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했는데 애가 퍼졌다고요? 그럼 네네. 못 받아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이 수학 원장님과 제가 둘 다 너무 막 하면서
막 점점 진도를 빠르게 하고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이제 그러다가 애 퍼졌죠. 이게 과유불급이네. 전문 용어로 자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강도를 좀 조절 중이시고. 쉬었어요. 네. 딱 중단하고 쉬었다가 다시 천천히 밟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선행 학습이 필요한 경우와 네. 필요하지 않은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수업 시간 그리고 기본 현행의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 성취율을 따라서 아이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떤 태도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은 철저히 정답률, 오답률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고요. 기본만 풀렸을 때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수학이 3단계로 나눠진다면 가장 기본, 심화, 그 다음에 최상위 이렇게 3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단계와 2단계인 기본과 심화를 풀렸는데 90점 이상의 성취가 계속 나온다. 그렇다면 얘는 최상위를 풀리거나 선행학습을 해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아이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현행에 집중해서 기본 심화를 꼼꼼하게 하는 게 더 이 아이한테 약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네. 아이가 공부할 때 옆에서 지켜보시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두시나요? 네, 저는 그게 이제 사춘기를 기준으로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식탁. 그래서 저희 집 식탁이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진짜 막 연필 지우개 맨날 애들이 엄마를 좋아할 때까지는 식탁에서 함께 했고요. 눈빛 달라지고부터는 이제 달라졌어요. 안 달라지셨나요? 아직까지는 사랑스러운 아직까지. 눈빛입니다. 네. 제 4학년이니까. 예, 내년에 다시 뵐게요. 달라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달라져야 정상이죠. 아, 진짜? 그럼요. 어머. 그럼요. 제때 달라져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요. 예. 네. 아니, 그럼 눈빛 달라진 다음에 어디서 하셨다고? 이제 식탁에서? 그때 책상을 사줬어요. 책상을. 네, 그 전까지는 책상도 없이 살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책상을 하나씩 해주고는 하다가 뭐 어려운 거나 하기 싫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잠깐 나와서 얘기하고 들어가도 돼. 이제 이렇게만 규칙을 정해주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왜 꼭 게임할 때 들어가서 화내고 나오는 엄마들 계시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저는 일부러 공부하는 게 확실하다 싶을 때 일부러 들어가서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하고 있다고 기특하다고 이제 알아주죠. 그러면 또 실룩실룩 하죠. 우리 엄마들의 정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건 제 경험에서 그냥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일들인데요. 실은 저희 아이들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는 제가 반대표를 3년 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대단하겠죠. 네, 모든 정보들이 저를 통해서 흘러갔어요. 정보의 중심.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정보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네, 그 동네 모든 것들은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사를 한 거죠. 네, 그것도 이제 학원 정보가 너무 중요해지는 중학교에 큰아이가 입학하면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막 옆집에 문이라도 두드리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당장 아이는 뭔가를 필요로 했는데 줄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눈을 정말 시퍼렇게 뜨고 동네 돌아다니는 노란 버스들을 쳐다봤죠. 네. 학원 버스? 학원 버스요. 네. 어릴 때는 왜 노란 버스 하면 유치원 버스만 보이는데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노랗고 큰 버스를 보면 동네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형 학원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동네에 돌아다닌다는 거는 이 학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동네 셔틀 다닌다. 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들의 목록을 작성을 하는 거죠. 나중에 전화해서 저희 동네 무슨 아파트인데 셔틀 오나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이 셔틀 와 있는 것들 중에서 고른다. 이야.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이동의 편리함이고요. 네네. 학원의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 아,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보낼 수 있는 학원이라는 전제 하에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팩트 있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 교육비, 그다음에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여쭤봐요. 여쭤보고 괜찮다,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되는 걸 또 추리죠. 추린대에서 이제 직접 방문 상담을 가요.
가서 우리 아이들 직접 가르쳐 주실 분 혹은 그 학원 전체의 원장님이나 상담실장님이랑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꼭 해보고 결정을 하죠. 그 이야기를 나누실 때 어떤 점이 마음을 딱 사로잡으시나요, 보통? 저는 이런 방법을 써요. 우리 아이가 그 과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있잖아요. 고민. 예를 들어 이제 영어인데 말하기를 너무 못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가서 그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읽기는 좀 되는데 말하기가 너무 안 돼요, 원장님. 이렇게 이제 그냥 한마디만 쫙 깔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커리큘럼을 준비했고 우리는 이런 학생의 경우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 대략 느낌이 다니다 보면 정말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럼 그 상담 방문을 가실 때 그 네. 셔틀버스 타고 갑니까? 아니 왜냐면 그 노란 버스 안 태워줘요. 승하차장 아니 왜 상담 갑니다 그거는 하고. 결제를 해야 태워줘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시험삼아 한번 타볼 수도 있지 왜? 아니야. 승차감은 어떤지. 아니 이거 매번 타야 되니까 네. 어머니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자 다음으로 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2번. 서점 문제집 코너 훑어보기. 주로 훑어보시는 거네요? 맞아요. 버스 훑어보기, 네. 서점 훑어보기. 공짜잖아요. 아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네. 음흠. 돈 안 들면 뭐든 해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서점 문제집 코너를 지금 우리 아이 학년 문제집 코너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풀고 있고 이미 정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학년의 정보가 부족하고 그게 궁금한 일들이 많아요. 사실 엄마들이 주변에 아는 동네 언니가 없어서 나는 정보가 없고 막막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문제집 코너에 가서 교과서 문제집들이 아주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서점에 이걸 보러 따로 가진 않지만 이왕 갔을 때는 항상 5분이든 10분이든 여기에서 뭔가는 보고 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간 김에 간 김에 간 김에.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다음 학년 네. 참고서, 뭐 그렇죠. 자습서 이런 것들을 네.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를 아이가 들어갔지만 얘가 지금 중학교에선 국어인데요. 고등학교에 가면 과목이 달라져요. 국어가 이제 문학, 문학, 그다음에 뭐 어휘, 그리고 매체 뭐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거 각자 교과서와 문제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점에서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내가 대략 이렇게 과목이 펼쳐져 있구나. 그러니까 그 입시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제 그 어휘랑 친해지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네. 네. 그렇죠. 갑자기 뚝 하고 관심을 갖는 거와 네. 천천히 예전부터 네. 살펴보던 이야기, 살펴보던 글자, 네. 이런 거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입시 용어 주우러 간다. 입시 용어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제 아내도 뭐 초등학생의 엄마잖아요. 전혀 모를 겁니다. 지금 수능 용어라든지 이런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초등 엄마들의 경우에는 중등 용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하시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다음 3번째는 주기적인 학원 상담 온라인 설명회 참석. 1번과 조금 비슷한데요. 1번은 일단 학원의 리스트를 얻는 것이 초점이었다면 3번은 실제로 많은 학원들이 학원에 홍보를 위해서 교육 정보, 입시 정보를 무료로 온라인 설명회를 해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실 일은 그 대치동의 주요 학원들에다가 전화를 하시고 나면 거기 학원에 제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로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흘린 거죠, 제 번호를. 잠재 고객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이 엄마, 뭐 아이 몇 학년이에요? 어느 학교 다녀요?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학원 고객 리스트에 제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온라인 설명회가 새로 개강할 때 문자가 그렇게 와요. 그럼 앉아서 받아보는 거예요. 물론 일부 광고가 들어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정보로 이루어진 온라인 설명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 이제 듣고 앉아 있는 거죠. 다 무료니까 우리 어머니들께서 바로 실천에 옮기실 수 있겠는데요. 꿀팁이에요.
둘 다 사실 교직 경험이 있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네. 학부모 상담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이들 교우 관계고 맞아요. 아이들 친구 만들어 주려고 네. 뭐 아파트, 뭐 학원, 심지어는 산후조리원까지 골라 가신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교우 관계에 엄마가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흔히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가 엄마 친구가 아이 친구가 된다.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먼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아이를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고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왜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딱 2학년까지 엄마 빨이라고 해요. 엄마 빨이. 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술이 서툴고 그리고 정말 수줍음이 많은 친구들도 주말에 엄마 빨로 엄마가 딱 이렇게 막 모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놀게 해주면 그 시간 동안 싹 친해져가지고 이제 다음날 학교에서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2학년까지만이고요. 3학년만 돼도 이제 엄마 빨을 먹히지 않죠. 자기 친구 자기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3학년부터는 엄마가 관여하려 해도 네. 별로 이렇게 먹히지 않는다. 네. 그러니 굳이 깊게 하실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거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저희 반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4학년이었는데 주말에 저희 반 안에서 한 번도 둘이 얘기를 나눈 적을 본 적이 없는 두 아이가 같이 캠핑을 갔다 왔다는 일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둘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되게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엄마끼리 친해요. 4학년 아이 귀가 솔깃해지는데 제 네. 아이가 지금 4학년이거든요. 네. 저희는 어떠냐면 아이끼리 너무 친해서 어. 엄마 아빠가 할 수 없이 친해졌어요. 아, 네. 너무 좋죠. 이거 아주 그럼. 이상적인 아우, 거네요. 그럼요. 엄마 아빠는 잘 맞으시나요? 저쪽 엄마랑요? 네네. 그다지.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희생을 해야 돼요. 아이끼리 친해요. 그렇죠. 아이끼리 친해. 그게 낫죠. 그래도 엄마끼리 친해서 캠핑 끌려갔다 오는 것보다는 그죠. 아이끼리 네. 친한 게 더. 제 농담이고 그 네. 부모님들도 참 좋으셔서 저희도 아주 뭐 거의 이웃처럼 지내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꽤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들 이런 관계를 너무 바라시죠. 맞아요. 또 우리 이은경 선생님은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네. 글쓰기 교육을 네. 아이들에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글쓰기가 아이들한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글은 생각이잖아요. 우리 이제 두 분도 말을 많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생각하시겠지만 내 생각을 두 가지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말, 글. 그쵸? 네. 먼저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쓰기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쓰기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뿐이고요. 내 생각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많은 어떤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도 판단을 할 때도 그 사람의 글쓰기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판단하는 이유가 생각이 그대로 글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글쓰기 시작할 때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일기 네. 그리고 또 독서록인데요. 네네. 일기하고 독서록만 잘 써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그만요? 네. 이전에 글쓰기 지도는 일기와 독서록 이 양대 산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일기 얼마나 재미없나요? 얼마나 재미없나요? 고통이잖아요. 고통. 나는 오늘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자꾸 재미있는 걸 쓰라고 하잖아요. 뭘 써야 되죠? 아니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애들은 더 심하죠. 지금 맞아요. 저 학교 나오셨다고 너무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아직도 그 학교에서는 계속 일기를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제가 편히 정말 속 시원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허. 일기 때문에 고통받는 기억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기를 계속 강요하고 있는 지금의 글쓰기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건 진지하게. 네, 저 계속 진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그쵸, 네네. 그런 아이들한테 일기 형태, 그러니까 하루를 기록하고 인상적인 일에 대해 자세하게 쓰라고 하는 형식의 글은 참 어렵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아. 네. 독서록도 마찬가지인 게 책을 한 권 읽었죠. 네, 읽은 거 정말 대견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한경 부자님 책 읽으시죠? 네, 가끔. 이제 우리 켈리 쌤도 책을 많이 읽으실 텐데 이제 독서록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독서록을 써서 그 책을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왠지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서록을 쓴 걸 보면 부모님이 일단 결과물을 봤기 때문에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성실하게 독서록을 쓴 것 자체로 이게 글쓰기 습관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독서록을 쓰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안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학교 숙제가 아니라면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책을 읽는 목적 아시죠? 생각하게 만들려고 읽는 거잖아요. 생각하게 만들려고 책을 읽게 하셨으면 책을 읽는 시간 동안 아이는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결과물을 글로 확인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어달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은경 선생님께서 글 잘 쓰는 아이로 키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3단계 교육법에 대해 준비를 해오셨어요. 1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위, 자주 쓰게 하기. 네, 그러니까 일기나 독서록이나 하루가 끝나고 쓰고 또 독서록도 책을 읽고 나면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을 강요당한 글쓰기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경우에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 정도면 된다. 그럼 자주가 얼마냐? 아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글쓰기 경험이 많았고 글쓰기에 호감도가 있는 아이들은 주에 5번도 쓸 수 있고 매일매일 쓰는 아이도 있어요. 얘는 그럼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한 번 쓰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이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게 목표가 되면 되는 거고, 쓰다 보면 만만해지거든요.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횟수만 늘려가면 분명히 성장합니다. 아, 공감합니다. 자주 쓰게 하기. 저도 저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씁니다. 어떤 글? 네, 월간 여성시대. 진짜요? 정말요? 그러니까 여성시대 진행자 저 양희은 누님하고 제가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간지에 수필을 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7년 정도 됐으니까요. 네, 총 70편 넘게 썼겠죠. 자주 쓰면 만만해진다. 네. 왜 이렇게 안 만만해지죠? 네? 한 달에 한 번 쓰는데. 네, 한 달에 2번 쓰셔야 되겠네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맞아요. 예, 네. 처음에는 진짜 그때 한 번 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막막하셨죠. 이제는 뭐 아주 쉽진 않지만 그래도 네. 이제는 좀 해볼 만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딱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글쓰기 어려워하는 초등 아이들도. 남자 아이들이 딱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2위 함께 보겠습니다. 2위는 오늘의 키워드 찾기. 네, 이제 일기가 숙제이거나 진짜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요, 그냥 키워드 하나를 같이 골라버리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생각해. 네, 오늘 얼마나 여러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영화를 봤다고 할게요. 영화를 보면 그 영화 내용이 이 아이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보러 가는 길에 봤던 무엇일 수도 있고, 영화를 보면서 먹었던 팝콘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들 중에서 아주 잠깐만 대화를 나눠보셔도 이 아이가 가장 오늘 인상적이었던 키워드 하나씩은 찾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시간의 흐름이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넣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키워드에 관해서 써보자 라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럼 키워드를 엄마가 찾아줘요? 아니면 아이가 찾도록 해줘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 쪽에서 먼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고 경험이 없으면 안 나와요. 네, 그러면 그냥 엄마가 먼저 꺼내주셔도 돼요. 엄마는 오늘 영화 볼 때 팝콘을 괜히 양파 맛을 사가지고 맛이 없었다 하면서, 엄마는 오늘 양파 팝콘이 제일 기억이 나 하면서 뭔가 본인의 키워드를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럼 그거 하면서 따라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남고 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꺼낼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글쓰기 할 때
그 전에 아이들이랑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다 보면 저거 재밌다.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자신감 있게 글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대화로 네. 그렇게 풀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참 이렇게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아빠들은 보통 아니 그래 얘기해봐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야 팝콘 해 팝콘 싫어 아빠 팝콘이 뭐가 키워드야 아 그래 그럼 좀 더 해봐 소스 그래 소스 해 그래 결국엔 쫓겨나요 그만 애가 너무 이게 예. 너무 재밌네요. 네. 제가 삼위. 실제 이렇게 경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그럼요. 훌륭한 아빠입니까? 좋은 아빠죠. 자, 세 번째는 형광펜 칭찬법, 틀린 맞춤법, 대처법. 이게 뭘까요? 이걸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어머님들을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가 글만 쓰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죠. 네. 그래놓고 써오잖아요. 빨간 펜 들고 난리가 나. 근데 그게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뇌의 특성인데요. 부정적인 것에 먼저 반응을 해요. 글이 쭉 있으면 거기에서 잘된 건 눈에 안 들어오고요. 틀린 건 쏙쏙 마치 이렇게 매지가이처럼 막 떠요. 난 얘를 너무 사랑해요. 내 아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이거를 이제 막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백날 고쳐줘도 안 달라져요. 기분만 상해요. 애가 이걸 이만큼 써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애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칭찬. 네, 수고했다. 어떻게 이만큼이나 썼어. 와, 재미있는 글을 썼네. 이런 말을 당연히 들을 걸로 기대를 해요.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이 빨간 펜은 이제 아예 치우셔야 돼요. 형광펜만 들고 정말 이렇게 허벅지를 찌르는 마음으로 틀린 것들은 안 보인다 생각하고 잘된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잘된 게 없는데요. 자, 어떤 게 잘된 거냐면 네, 우리 아이 공책에서 처음 보거나 약간 색다르거나 자주 안 나오던 어휘가 있으면 요거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잘 쓴 문장을 한 문장만 골라주세요. 그럼 이제 또 잘 쓴 문장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전 그러면 제일 긴 문장을 고르시면 돼요. 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골라 놓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도 으쓱하죠. 아, 내가 이거 잘했구나.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렇게 글을 쓴 것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으면 아이들의 특징 아시죠, 선생님? 자기가 글 써놓고 막 엄청 뿌듯해서 계속 봐요. 자기 공책을 앞으로 넘기고 또 넘겨요. 넘기면서 빨간 펜으로 부정적으로 표시해 놓은 거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기가 어렵죠. 나는 글을 못 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광펜을 쳐놓잖아요. 그럼 넘기면서 형광펜 친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것만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쓰는 게 잘 쓰는 거구나. 강화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칭찬은 형광펜으로 하고 네. 저 오른쪽에 틀린 맞춤법 대처법. 네. 이제 맞춤법이 틀린 경우에 만약에 이제 한 페이지를 쓰면 한 10개 이상 틀리죠. 맞춤법이 보통 10개라고 할게요. 그거를 그날 다 잡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만 건지세요. 애 쓸 때마다 하나씩만 제대로 건지면 중학교 가기 전에 맞춤법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다 잡으려고 온갖 맞춤법을 다 지적을 하면서 하나도 못 건지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원래 제대로 써야 되는 걸로 한 번만 다시 써보고 넘어가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저렇게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정말 아이가 글쓰기에 취미를 가질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네. 재미도 있고 즐겁고. 제 아이도 그 숙제를 한번 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 주신 거를 우연히 이제 제가 아이가 저한테 가져와서 보게 됐는데 아이 일기에 아빠가 서경석 TV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걱정이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우야. 아빠 채널 구독자 1명 늘었다고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그걸 피드백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진짜 구독을 해주셨거든요. 큰일 했네요. 네, 큰일 했죠. 구독자 모았네. 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뭐든지 빨리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글쓰기는 어떻습니까? 언제가 가장 적기일까요? 네, 저는 이제 3학년을 적기로 꼽고 있고요. 1, 2학년 어머님들 막 달리시거든요. 제발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글 빨리 뛴다고 서울대 가지 않잖아요. 아, 혹시 한글 빨리 뜨셨나요? 저기 서울대 나오신 분들 아닙니다. 전 네, 정상. 네, 네. 그러니까 글쓰기도 빨리 시작하면 잘 쓰게 될 거라고 욕심대로 기대만큼 잘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감정이 없는데 글쓰기를 강요당한 아이들은 이제 검사를 누군가 하지 않으면 한 글자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달리다가 그냥 지쳐버리는 거죠.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3학년 정도면 저는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거를 또 글로도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중학교에 가면 이제 네. 영어 글쓰기 수행평가가 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영어 글쓰기가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한글로 글쓰기가 되는 아이들. 내 생각을 글로 써봤어야 이거를 영어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영어 책을 읽어본 아이들. 우리 한글 책을 읽어야 한글 글쓰기가 되듯이 영어 책을 읽어야 영어 글쓰기를 할 수 있고 영어 책을 충분히 읽고 한글 글쓰기를 계속해온 아이들은 초등 한 6학년 정도 되어서 영어 글쓰기를 중등을 대비한 영어 글쓰기를 좀 시작하셔도 하나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러면 늦었나요? 하시는데요. 중학교 1학년 동안 영어 글쓰기라고 하는 수행평가를 1년 내내 볼 거예요. 첫 시간에 그 수행평가 주제는 거의 전국이 다 동일한데 영어로 나와 내 가족을 소개하라고 해요. 그걸 이제 영어로 써서 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마이 네임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별로예요. 글이 다. 잘 쓸 리가 없죠. 근데 1년 내내 다양한 문제를 계속 영어로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혹시 영어 글쓰기를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고 계세요? 가장 기초적이고 좋았던 방법은 영어책 따라쓰기. 네, 영어책 중에서도 그중 어려운 책 말고 그중 쉬운 책, 아이 수준에 비해서 좀 쉽다고 생각하는 책 중에 가장 재미있는 걸 고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문장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한 번만 따라 쓰고 혹은 조금 학년이 올라가서는 한 문단 정도, 그러니까 한 4-5문장만 따라 쓰는 연습을 해도요. 이 영어 문장이라는 게 완벽한 구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써보고 읽어본 경험 자체가 나중에 내 문장을 쓸 때 확실히 도움이 되죠. 네, 이번 시간 이은경 선생님 모시고 슬기로운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에듀소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초등 부모님들이라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중등을 보내보니까 초등에서는 아무것도 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어떤 것이든 나쁜 습관은 하나 빼고 좋은 습관을 더해놓고 시작만 해두면, 그러니까 씨앗만 뿌려두면 꾸준히 지속하면서 결국 늦지 않게 중등에 좋은 양분이 되더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듀소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